한적한 시골 마을, 작은 산골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마을의 뒷산 깊숙한 곳에 있는 붉은 연못이라 불리는 곳에 관해서였다. 누군가 그 연못에 가면 절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무서운 전설이었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금기시되었고 아이들에게까지 절대 그곳에 가지 말라고 엄하게 당부되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도시에 살던 한 고등학생 무리가 방학을 맞아 이 마을에 놀러왔다. 그들은 마을 어귀의 작은 민박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의 친절한 환대와 아름다운 자연에 깊이 감동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이 마을에 숨겨진 어두운 전설에 대해 듣게 되었다. 그들의 호기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그냥 이야기에 불과할 거야. 우리가 가서 확인해보자. 그중 리더 격이던 지수는 친구들에게 제안했다. 친구들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지수의 열정에 이끌려 탐험을 감행하기로 했다. 늦은 오후, 해가 뉘엿뉘엿지면서 그들은 마을의 뒷산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소리를 내고 점점 어둠이 깔려오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친구들은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이미 뒤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전설의 붉은 연못에 도착했다. 연못은 예상외로 크고 물은 이상할 정도로 붉고 탁했다. 그들은 연못 주위를 둘러보며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순간 이상한 기운이 엄습해왔다. 바람이 갑자기 멈추고 주변은 정적에 휩싸였다. 친구들 중 하나가 연못을 향해 작은 돌을 던졌고 연못의 수면이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들이 뒤돌아보자 아무도 없을 리 없는 산속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놀란 그들은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언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지수가 연못 쪽으로 걸어갔다. 너무 가까이 가지마. 친구들이 경고했지만 지수는 술에 취한 듯 멍하니 물가로 다가갔다. 그 순간 연못에서 마치 사람의 손과 같은 거실이 나타나 지수를 잡아당겼다. 친구들은 비명을 지르며 지수를 붙잡으려 했지만 어느새 지수의 모습은 연못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공포에 질린 나머지 친구들은 필사적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 마을로 돌아왔다. 하지만 지수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경찰과 마을 사람들은 온 산을 뒤졌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도시로 돌아온 친구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이 경험을 잊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날 밤마다 꾸는 악몽은 그들을 괴롭혔다. 그리고 한 친구가 호기심에 연못에서 찍은 동영상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붉은 연못의 물결뿐만 아니라 물속에서 솟아오르는 무수한 하얀 손들이 찍혀 있었다. 그들은 누구의 손이었을까? 친구들은 연못 뒤에 숨겨진 비밀을 알 수 없었다. 그 이후로도 붉은 연못에 대한 전설은 마을을 떠도는 이야기로 남아있다. 오래전 실종된 이들이 그 연못에 깃들어 있다는 소문과 함께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연못을 끝까지 피하며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부모님의 고향인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방문할 기회를 얻었다. 부모님께서는 몇 년 전 친척으로부터 옛 시골집을 물려받았지만 한 번도 가볼 기회가 없었다고 하셨다. 그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에 있었고 항상 산신령이 사는 곳이라는 소문과 함께 외면받고 있었다고 한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여행 겸 겸사겸사 집의 상태도 점검할 생각이었다. 도착한 날은 날씨가 유난히 맑았고 공기는 한결 시원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집에 가까워질수록 알 수 없는 싸늘함이 느껴졌고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심상치 않았다. 그들은 우리에게 수군거리며 경고해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오래된 나무 문의 끽끽 소리와 함께 어두운 내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먼지로 뒤덮인 거실과 삐걱거리는 바닥, 그리고 벽에 걸린 옛 사진들은 그 집이 한때 활기가 넘쳤던 시절을 암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집이 왜 오랫동안 버려졌는지를 곧 알게 되었다. 첫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였다. 우리는 각자 침낭을 펼치고 거실에 둘러앉아 있었는데 밤이 깊어갈수록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져만 갔다. 마치 누군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듯한 발걸음 소리였다. 우리는 그럴 리 없다고 서로를 안심시켰지만
한편으로는 모두 불안감에 휩싸였다. 다음 날 낮에 우리는 집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뒷뜰에는 무성한 잡초와 함께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물 주변만 풀이 하나도 자라지 않고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이 호기심에 우물 안을 들여다보고는 갑자기 뒤로 넘어졌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겨우 말을 이어갔다. 우물 안에 누군가 있어. 우리는 겁에 질려 우물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집안에서 다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소리를 따라갔다. 소리는 다락에서 들려왔다. 조심스럽게 다락 문을 열었을 때 먼지로 가득한 방 한가운데에 이상한 문양이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중앙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고 우리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일기장은 그 집의 전 주인이 쓴 것이었고 그 속에는 이 집과 옛 마을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들이 가득했다. 특히 그중 한 이야기는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 집의 전 주인은 매년 이맘때마다 집안에서 이상한 의식을 치렀고 그 의식은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겠다는 내용이었다. 일기의 마지막 장에는 문이 열렸다라는 불길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무섭고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리고 자정 무렵 또다시 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욱 가까워졌고 마치 우리를 부르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우리는 급히 짐을 꾸리고 집을 빠져나왔다. 집을 벗어난 순간 등 뒤에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있는 힘껏 그곳을 떠났다. 뒤돌아보니 사라진 줄 알았던 저택의 불빛이 한 줄기 흐릿한 실루엣으로 남아있었다. 우리는 다시는 그 집을 찾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며 마을을 떠났다. 이후로도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지만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기라도 하듯 그 집은 여전히 긴 침묵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듯하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는 녹슨 학교라고 불리는 오래된 건물이 있었다. 이 건물은 과거에 초등학교로 사용되었지만 몇몇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후로는 폐교가 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아이들이 사라지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하며 그 건물을 기피했다. 몇 년 전 그 학교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대학생들 몇 명이 이곳을 조사해 보겠다고 나섰다. 그들은 지방신문사 소속의 기자 지망생들이었고 그 학교에 얽힌 도시의 전설을 파헤쳐 세간의 이목을 끌 기사를 쓰려는 목적이었다. 그들은 캠코더와 카메라를 챙기고 늦은 밤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학교 내부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이 보였다. 벽에는 오래된 낙서들과 건물에 대한 경고가 가득했다. 학생들은 조심스럽게 교실과 복도를 살피며 각자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다. 누군가는 이곳에서 마지막 수업이 끝난 뒤 사라진 어린 아이들의 영혼이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떠올렸고 다른 누군가는 소리 없이 울부짖는 여자의 형상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어느새 밤은 깊어가고 학생들은 체육관에 도착했다. 그곳은 유난히 더 춥고 기이한 기운이 감돌았다. 한 학생이 말없이 체육관 한쪽 벽을 가리켰다. 벽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문양과 함께 다시 돌아오지 마라라는 글씨가 피처럼 붉게 칠해져 있었다. 순간 체육관 불빛이 깜박거리더니 이내 완전히 꺼져버렸다. 학생들은 깜짝 놀랐지만 전기 문제일 것이라 생각하며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서 밝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의 귀에 무겁고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울음은 그들이 들었던 것처럼 무척 고요했지만 분명히 체육관 어딘가에서 나는 소리였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갔고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며 소리의 방향을 향했다. 울음소리가 멈춘 후 체육관 저편에서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짐을 느끼며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다. 발소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모든 학생들이 그 자리에 동결된 것처럼 멈춰 있을 때 가장 용기 있는 한 학생이 플래시를 그 소리가 난 방향으로 비쳤다. 그곳에는 한 소녀가 서 있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길게 늘어뜨린 모습이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하지만 그건 환영도 아니고 실제 그 자리에서 피와 같은 붉은 흔적이 몸에 묻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학생들에게 다가왔고 공포에 질린 학생들 중 한 명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를 도망쳤다. 순식간에 모두가 패닉 상태에 빠졌고
그들은 체육관을 빠르게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소녀의 웃음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뇌리속 깊이 박혀 학생들을 쫓아왔다. 밖으로 나온 학생들은 그제야 자신의 차로 돌아갈 수 있었고 흥분로 떨리는 손으로 근처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다. 그들은 경찰에게 학교에서 겪은 일을 전했지만 경찰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단지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놀았기 때문에 과장되었다고 판단했다. 그 후로 그곳을 방문했던 학생들은 말이 없어졌고 사라진 아이들은 결코 다시 보이지 않았다. 녹슨 학교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그 기묘한 소리는 아직도 밤이 깊으면 들린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다양한 블로그와 게시판에 널리 퍼졌고 녹슨 학교는 머지않아 서울의 가장 무서운 장소 중 하나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빌라로 이사하게 됐다. 원룸 구조의 집은 좁고 낡았지만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 주저없이 계약했다. 집주인은 친절했지만 이 집에 대해 이상하게도 자세한 설명을 피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그땐 그저 오래된 집이라 그런가 보다 했다. 이사를 한 지 몇 주 지나고 나는 매일 새벽 3시 즈음 이상한 소리로 잠에서 깨곤 했다. 처음에는 꿈결에 핸드폰 알람이라도 울렸나 싶어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었다. 소리는 마치 누군가 방문 앞에서 걷는 듯한 발소리였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다가 어느 순간 뚝 끊겼고 그 후로는 아침까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착각이라 여겼지만 소리는 반복되었다. 불안감에 휩싸인 나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고 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인터넷에서 찾아본 귀신 퇴치법을 시도해보라고 했다.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소금을 문지방에 뿌리고 성경 구절을 적어 벽에 붙여두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나는 결국 이 이야기를 집주인에게 털어놓았다. 집주인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무언가 결심한 듯한 얼굴로 사실 이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다며 몇 년 전 이 집에 살던 젊은 여자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랫동안 그녀를 찾았지만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겨졌다. 그 후 몇몇 세입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고 결국 모두 이사를 가버렸다는 것이다. 내가 들었던 소리가 그 여자의 발소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오싹해진 나는 그날부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스릴러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시작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발소리를 녹음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내 친구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는데 친구는 다 듣고 나더니 갑자기 창백해진 얼굴로 말했다. 너 이 소리 역재생해서 들어봤어?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친구의 요청대로 녹음을 역재생했다. 스피커에서는 희미하지만 뚜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날 찾아줘. 여기에 갇혔어. 친구와 나는 급히 빌라를 나와 근처 카페로 가서 사업가인 친구의 아버지께 도움을 청했다. 친구의 아버지는 나를 경찰서에 데려가이 사실을 신고하라고 했다. 경찰서에서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고 나는 무서운 마음으로 그 사건에 대해 알게 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 후 며칠간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결국 그 빌라에서는 몇 년 전 실종된 여자의 유해가 발견됐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벽 안에 갇혀 있었고 나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잠들지 못한 그녀의 영혼이 계속해서 밤마다 그 발소리를 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그 후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지만 그 빌라와 그 여자의 이야기는 한동안 나를 괴롭혔다. 그 사건을 계기로 나는 이상한 낌새가 느껴질 때는 주저하지 않고 대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 이후로는 절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장소를 선택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늘 잠들기 전 방문을 2번씩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